네, 안녕하세요. 신하필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5장과 6장에 있는 윤리, 5, 6장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장은 윤리의 어떤 상대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6장에서 윤리의 어떤 절대성,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좀 절대적인 쪽 편에 서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자가 윤리의 상대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먼저 던진 다음에 그다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윤리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에도 시대의 윤리와 현대의 윤리는 꽤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죠.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조선 시대의 윤리와 현대 윤리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사례로 든 거는 일본에는 아다우치라고 해서 주군이나 존속을 죽인 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던 일본의 어떤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용인되지 않겠죠. 뭐 그거는 우리 문화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어쨌든 윤리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시대적인 차이, 윤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적 차이와 어떤 공간적 차이에 대한 걸 둘 다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시간에 의해서도 윤리가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공간적인 또 차이에 의해서도 윤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시대나 국가에 따라 어쨌든 달라지지 않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란 무척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곧 언제 어디서나 같지 않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믿는 윤리와 다른 사람의 윤리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 윤리가 있고 시대적 분명히 다른 그 A라는 동네에 또 윤리가 있고 그죠? 펜을 합시다. 아이고. 네, A라는 윤리가 있고 A라는 곳에 또 B라는 곳에 어떤 윤리가 있다고 치면 그 A라는 곳의 윤리, B라는 곳의 윤리, A라는 시대의 윤리, B라는 시대의 윤리 어쨌든 이거 다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고 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윤리라는 없다는 말로 이 상대적 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좀 발상이 나옵니다. 제 이 화자가 얘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선 아이고 아이고 윤리는 해서는 안 된다로 보통 표현이 되잖아요. 뭐, 어떤 윤리라는 게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다른 사람의 또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화자가 얘기하는 건 이 안 된다. 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이 안 된다는 우리가 태어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 놀이터에서 논다는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비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나 놀이터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밥을 먹어서 안 되면 그건 안 하고 있는 거고 놀이터에서 놀아서 안 되는 거면 놀이터에서 안 놀고 있는 거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 세계 어디를 찾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재밌는 발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의 영역이므로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사람을 또 죽이는 일은 밥을 먹는 일이나 놀이터에서 노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TV나 신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을 죽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죽여서는 안 된다와는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한편 왜 사람을 죽인다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가 될까?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것을 진짜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가 될까 어떻게? 누구나 가능성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가 존재할까? 가능성적으로 어쨌든 죽인다라는 건 존재 가능한 얘기니까
근데 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 왜 존재할까?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안 된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 안 된다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요. 물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대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상대적인 걸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번역은 이제 이 할 수 있을까 이 뉘앙스가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읽히는데 어쨌든 상대적인 모습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의 모습인데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물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밥을 먹는 일과 놀이터에서 노는 일 중 어느 게 더 좋아? 우린 질문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세계에 없다면 결코 상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즉 비교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상대적인 윤리의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있음에 의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 그게 상대적 윤리야. 근데 뭐뭐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명령 체계가 만약에 윤리로 있다라면 야 그거는 결국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소리 아닐까? 이런 의미죠. 비교가 불가능한 어떤 명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은 화자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절대의 윤리로 그 판을 열어 제끼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장을 위해서요. 6장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이니까요. 어쨌든 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왜 등장했을까? 화자도 궁금해하면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살인이 여러 가지로 사실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야. 누가 누굴 죽이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회적 질서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냥 주저하게 되는 거. 어떤 우리가 생명을 꺼트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없는 꼭 결과적으로 뭐 사회가 엉망이다 이런 거 아니라도 뭔가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공동체 안에서 뭔가 금지된 거겠죠. 곧 현실 세계에서 꼭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뭐뭐해서는 안 된다 영역에 그 행위를 가져갔다. 도식적으로 말해보면 사람을 죽이는 그건 현실이죠. 있음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세계에서 그러면 바깥으로 꺼내요. 안 된다 쪽이니까 초월 외부에서 금지하기로 했다고 해야 할까? 사람을 죽이는 세계에서 바깥으로 꺼내서 그 외부에서 금지하기로 했다고 해야 할까? 현실 세계 바깥이 안 된다의 영역이다. 윤리란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성립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방식으로 윤리를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한 세계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윤리는 상대적인 것 같지만 결국 절대적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윤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한 세계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윤리는 원래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귀찮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명령이나 금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윤리를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윤리에 대한 강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장으로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것, 압도적인 경험. 비트겐슈타인은 윤리를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에 관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앞서 썼듯 윤리란 저마다 다른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일까? 비트겐슈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예로 든 게 좋다와 나쁘다라는 말을 성현부터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좋은 피아니스트다라는 문장을 예로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좋은 피아니스트 이렇게요. 아마도 이 표현은 이 피아니스트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착한 피아니스트라는 말을 쓰려고 이렇게 좋은이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겠죠.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피아니스트야라는 말은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의미일 거고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적보다 더 많은, 더 잘하는 어떤 실력자라는 거겠죠. 수많은 피아니스트와 비교한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상대적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피아니스트와 비교하여 이 피아니스트는 뛰어나다는 의미, 어떤 상대 평가죠. 한편 자, 똑같은 뭐랄까 좋은 피아니스트다라고 했지만 좋다의 반대는 나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좋다 나쁘다가 정반대하니까 그건 뭔가 거짓말도 상대적인 건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다. 이 나쁘다는 다른 행위와 비교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다. 절대적인 나쁨인 거예요. 아까 좋은 피아니스트는 상대적인 방식으로 뭔가 붙어 있는 좋음이었지만 여기서 이 거짓말의 나쁨은 절대적인 나쁨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이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뭐 또 착한 거짓말 이런 얘기 하실 거면은 또 일리가 있지만 자 누가 생각해도 어떤 시대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가 된다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뭐 착한 거짓말 이건 이제 예외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등장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어떤 문화, 어떤 시대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칭송하는 그런 윤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그 윤리의 본질을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윤리는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고 어떤 상황과 시대,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윤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경험을 몇 가지 예로 드는데 그게 절대적 경험으로서 절대적인 것의 경험으로 세계의 존재에 놀란다. 아까 우리 1장부터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그 자체, 세계의 존재에 놀라는 것.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일까. 우리는 절대적인 영역과 깊게 맺어진다.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계 존재에 놀랄 때 그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윤리는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절대성을 인식하는 것이요. 세계의 존재, 어떤 것이든 좋지만 존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다. 존재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생물에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냥 있는 거니까. 세계의 존재에 크게 그래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렇게 놀라는 자기 자신도 그 세계의 일부며 자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깊이 모를 신비에 그저 아연할 뿐이고 이런 압도적 경험이 바로 절대적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경험을 윤리라고 불리는 것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때 나쁘다는 이런 절대 장소에 있는 것이다. 우리 이 아까도 계속 전 시간에도 우리가 세계와 세계 그 자체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함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구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있음이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이 윤리 절대적인 윤리라는 건 그 안에서의 구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부터 또 절대적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참 이해하기 힘든 예가 나오는데 절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 나는 안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무엇도 나를 상처 입힐 수는 없다는 그 경험. 이 또한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어떤 의미일까? 실제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잠깐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라고 이 의미는 아까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누구한테 아까처럼 뭐 뻑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안전은 아니에요. 당연히 언제든 그 위험은 우리 세계 안에서는 일어나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이 사례는 이 나의 그래서 그 육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나는 곧 세계라고 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세계 그 자체. 그래서 이 나는 이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만히 조용히 존재한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없이 그 틀로서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배경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처 입는 일이 없고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절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험도 절대적인 거고 윤리와 깊게 맺어진 경험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한 윤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없다. 그는 윤리란 인간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편할까 저게 편할까 이런 식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앞장에서 쓴 윤리에 대한 생각과는 그래서 정반대다. 아까 앞에서는 막 상대적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라, 거짓말을 하면은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기 때문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윤리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절대 영역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전제를 깔아놓은 것처럼 윤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계의 존재 자체는 나 세계라는 존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셈이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격리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저 7장까지 갑시다. 7장까지. 이게 전도 연관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왜 비트겐슈타인은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자꾸 나와 세계와 심지어 지금 윤리까지 그죠? 이렇게 다 연계시켜 놨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그 세계고 또 그 세계 자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또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좀 미시적이거나 뭐 어떤 그 얘기들에 대한 거는 좀 구분을 좀 짓고 있죠. 결과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언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언어로 철학을 합니다. 언어에 관한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철학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7장 007 이건 펜으로 쓸게요. 007 절대적인 것과 말. 절대적인 것. 이건 지금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것과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것까지 오늘 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절대적인 것과 말을 나란히 두고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서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 나오는 거죠. 말은 곧 절대적인 거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갑자기 또 뭔 소리야? 절대적인 것은 말이라며. 근데 왜 또 표현할 수 있는 건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나조차도 우리는 지금 구분되잖아요. 내가 그 세계 자체다라고 할 때 그 나와. 근데 아까 나 몸과 나를 또 구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 벌어지는 것들 이런 걸 조금 구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로써도 절대적인 것은 말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때 말로 결국 뭐 합니까? 표현하죠, 사실상. 제가 지금 말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또 상대적인 거예요. 말 자체는 절대적인 거고 세계와 윤리, 절대적 윤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구성의 어떤 나라는 틀이라면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보면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대적인 것이죠. 이 꽃은 아름답다고 말할 때 반드시 그 이면에는 이 꽃은 아름답지 않다는 문장이 들러붙어 있고 저 꽃은 아름답다나 저 나무는 아름답다도 붙어 있죠. 하나의 문장 뒤에 옆에는 부정이나 다른 주어, 지시어 등 얼마든지 다른 것,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러붙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곧 다른 수많은 표현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다. 어떤 문장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반드시 그 배경에 다른 문장이나 말과의 무수한 관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과 비교할 때 생각하는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상대적인 것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이 윤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이란 어떤 것인가? 절대적인 것이란 그러한 비교나 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완전히 격리된 곳에 있는 법이죠. 대체 그건 뭐냐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과 또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한 어떤 세계의 존재에 관해 생각해보자. 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진심으로 놀란다는 경험. 세계의 존재는 싫든 좋든 그곳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감정을 지니든 전혀 상관없이 물음의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도 다른 양상으로 생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그저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놀란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고 그 존재 자체에 전적으로 경탄할 수밖에 없다. 그 존재의 모습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경탄이므로 존재 자체에 그저 압도당할 뿐.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면 심지어 다양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마저도 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디테일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문장이 조금 번역해서 뭔가 논리에 좀 오해가 날 것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네요.
심지어 다양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마저 가능하다. 하지만 세계의 존재 자체를 앞에 두면 우리는 말을 잃어버린다. 그죠? 거친 디테일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면 우리가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상대적인 세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이지만 세계의 존재 자체가 앞에 있다. 우리는 말을 잃어버린다. 혹은 또 하나의 경험, 나라는 존재도 같을 것이다. 이 또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곳에서 세계가 시작되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나 곧 세계는 도망칠 수 없는 절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손을 쓸 방도가 없다고 해도 좋으리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누구도 결코 파고들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나인 것이다. 그렇죠? 그 이외의 어떤 모습도 어떤 가능성도 선택할 수 없는 나. 하물며 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곳은 역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 표현으로는 가닿지 못하는 말과는 격리된 지적. 이처럼 생각하면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윤리는 우리가 네 행동은 윤리적으로 이상하다라고 가볍게 말할 때 윤리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야. 야, 도대체 왜 그래?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떤 우리가 하는 이런 윤리죠. 불륜과 같은 말로 표현하는 사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손때무는 논의의 장에서 다루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대적인 세계란 완전히 떨어진 곳에 있는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무언가가 아닐까. 요컨대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계의 존재나 나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 곧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에 대한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신기한 말을 한다. 윤리나 절대적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윤리나 절대적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윤리,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지금 구성으로 가고 있죠. 윤리, 절대 이런 거 결국은 말로 표현하는 영역이 아니죠. 왜냐면 그 윤리는 이 절대적 윤리가 아니고 뭔가 이 세계에는 상대적인 것이거나 뭐 표현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 윤리나 절대적인 것과 필적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은 말의 존재다. 결국 같은 급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윤리, 절대성, 말 어찌 보면 그게 곧 세계고 그게 곧 나죠. 뭐 이런 연결. 곧 만약 말에 절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말의 존재 자체고 말이라는 존재도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고 곧 말 자체도 그 모습이나 작용과는 달리 존재 자체에 착안한다면 더없이 절대적인 게 된다. 세계의 존재나 나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정도로 놀라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저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놀이터가 이제 뭐랄까 정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 책의 어떤 순서를 보다 보면 이 저자의 의도도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을 먼저 그가 어떤 이 언어 철학을 펼쳐갈지에 대한 이 디테일들이 막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극초반의 어떤 방식인데 결국은 이 비트겐슈타인이 만들어 놓았던 그 놀이터의 우리 틀을 우리에게 좀 안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이해하려면 윤리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세계가 존재하고 나라는 유례없는 배경이 있고 그 나가 사용하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우리를 압도하듯 존재한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절대 관여할 수 없듯이 격리된 채 존재한다. 이들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리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7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8장은 이제 죽음에 대한 거고 신과 윤리에 대한 이게 8, 9에서 나오고 오케이 좋습니다. 8, 9하고 또 이제 언어 게임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군요. 자 어쨌든 아리송 하실 겁니다. 저도 아리송 합니다. 어쨌든 논리철학 논거를 좀 다시 공부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책을 또 만나게 돼서 이 책 안에는 그러니까 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저자가 정돈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좀 흥미를 갖고 대체 뭔 소리야라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보면서 설명하면서도 약간 아리송하면서도 거꾸로 좀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과연 이 끝에는 우리 이 끝에 결국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을 정말로 더 명확하고 쉽게 잘 이해하게 될지 아니면 더 혼돈에 빠지게 될지 그것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물론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돈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저도 정돈을 좀 하는 대로
좀 더 설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죽음과 아마 신에 대한 부분 그 편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